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ST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금 늦었지만 ST 1분기 실적을 리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목을 본업 턴어라운드 모든 포졸의 시작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2월 달에 ST 본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영상을 좀 올렸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차세대 반도체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라 지금 보니까 제목이 좀 맞지 않네요. 어, 가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ST 본업은 크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환경 안전 부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월 달에 올렸던 영상들을 간단히 좀 리뷰하고 1분기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퍼니스, EDS 칠러, 가압큐가 주요 장비가 되겠고요. 그 기능으로는 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어닐링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EDS 칠러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저온과 고온의 극한의 가혹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테스트 장비, 테스트 온도 세팅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압큐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에 접착 필름을 붙일 때 기포 제거나 경화를 해주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LTPS 퍼니스라고 해서 반도체 퍼니스와 유사하게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퍼니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LTPS는 저온 다결정 실리콘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단결정보다 물성이 좋은 실리콘을 일컫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가압큐와 유사하게 평강 필름이 부착된 패널에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기포를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TCU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노광 설비, 그러니까 UV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주는 노광 설비 투입 전에 불규칙한 기판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VDO 같은 경우에는 유기막 증착 전에 기판을 일정한 온도와 진공을 가해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VDO 같은 경우에는 그 기판에 RGB 색소를 올리기 전에 그 기판을 일정한 온도와 진공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2월 달에 공부했던 본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봤고요. 앞에서 나온 환경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모품, 그 반도체 장비랄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비랄지에 해당되는 소모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분기 숫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기본적인 숫자를 볼 때는 버틀러를 이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를 보면 1분기 매출은 3년 중 최고 수준이지만 각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 대비,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 한 5년 내 최대 매출이었던 18년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3년 내 최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최고 수준의 1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성기 시절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다소 증가를 했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만 살펴보면 18년도에 244억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117억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도 1분기에 110억, 그 다음에 21년도 1분기에 123억,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31억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 1분기는 최대 매출이었지만 전성기였던 18년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의 1분기 실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단만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매출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성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점으로 18년이 9%, 그 다음에 18년이 9%, 19년이 0.3%, 그 다음에 20년이 0.2%, 그리고 21년이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금년도 1분기가 마이너스 16.4%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적자가 1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심화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20%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세가 조금 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부채 비율이 좀 감소를 했는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동부채 금액이 100억 감소했습니다.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유동부채 100억을 좀 갚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현금 흐름은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인데 여전히 마이너스의 영업연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분기는 흑자전환,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했긴 했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여전히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부채 평가액이 37억이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환사채를 상환하면서 이 부채 비용이 부채가 줄어들면서 생긴 변동분 때문에 순이익이 플러스로 나타난 거지 실제로는 영업단에서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기준을 보면 아까 1분기만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매출이 20년 1분기 그러니까 19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우상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매출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원가도 같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이 노란색이 미약하긴 하지만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나 원재료 비용이 늘어났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판가에 전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의 마이너스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판관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 통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숫자들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나 매입채무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좋아 보이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인데 돈을 회수를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회전율 측면에서는 매출채권이 좀 안 좋고 뭐 재고자산이나 매입채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고요.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매출채권 잔액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현금 확보 속도로 빠를수록 좋다. 매출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이고요. 매입채권 회전율은 매입채무, 그러니까 매출액을 매입채무로 나눠서 빌린 돈이 얼마나 매출액으로 실현되고 있는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이어서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직원수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의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했는데 보시면 21년 3분기에 248명이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 198명이 됐기 때문에 직원수가 대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황이 힘들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수익단에는 1차원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인원을 줄였다는 배경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비용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환경 안전, 그리고 부품 소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 두드러진 숫자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 매출 성장이 지금 현재 ST의 매출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향후에도 디스플레이 쪽 뭐 삼성전자 투자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디스플레이 쪽 뭐 OLED 채택을 하는 가전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UTG 관련된 매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늘어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별 매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를 한 게 작년 1분기 그리고 작년 연간 그리고 올해 1분기인데요. 비중으로 보면 사실은 국내가 작년 1분기에 83%였고요. 연간으로 보면 79%까지 됐는데 1분기를 보니까 95%.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증가액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27억 정도 늘어난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의 매출 비중이 합쳐서 한 16%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4%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1분기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21년 연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4분의 1 하면은 줄어들긴 했는데 그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매출이 늘어난 거 대비해서 해외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국가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국내에 편중되기보다는 여러 국가에서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좀 해외 매출이 줄어든, 정말 이게 공급망 이슈인지 아니면 중국 봉쇄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국내 편중성이 좀 더 심화됐다라고 좀 보이고, 해외 매출이 반대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BM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종속 기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예스 옵티컬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곳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구면 렌즈라고 해서 뭔가 싶어가지고 조금 다른 업체들은 사실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해당되는 것 같고, Y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로 지금 편입한 기업인데 다이아몬드 연마제 제조를 하는 곳이라서 조금 특이하고요. 근데 이번 공부에서는 예스 옵티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장동복 대표님이 그때 주가 폭락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을 때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었는데요. 세 번째 들어있던 게 그린 수소 사업하고 자율주행 비구면 글라스 렌즈 사업에 매진하겠다라고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도대체 비구면이 뭐냐? 비구면 렌즈라는 게 뭐냐? 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왼쪽이 구면 렌즈고요. 오른쪽이 비구면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점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구면 렌즈 대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렌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봤더니 보니까 렌즈는 곡률 반경이 일정한 구면 렌즈와 주변부로 갈수록 곡률 반경이 늘어나는 비구면 렌즈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글래스 렌즈의 강도가 선명도가 더 좋고 플라스틱 렌즈는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과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다. 그때 장동복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는 플라스틱 렌즈의 한계가 왔다. 글라스 렌즈로 자율주행 시대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런 센싱이 결국에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해상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래스 렌즈로 이동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여기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플라스틱 렌즈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휴대폰 카메라와 달리 자동차 카메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환경하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 글래스 계열의 재질이 주로 쓰인다고 지금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글래스로 변하고 비구면 렌즈로 변하는 트렌드다. 자율주행에서는 이거는 플라스틱의 한계가 같고 비구면 렌즈가 좀 선명하기 때문에 이 두 조합이 모였을 때는 조금 더 선명한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율주행에 적합한 센싱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S 옵티컬이 예전 이름이 JT웨이거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내 최초로 1mm 크기의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양산화에 성공했다. 라고 좀 기사가 있어서 기술력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면 글라스가 자율주행에 쓸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광신호를 전송하는 광 트랜시버의 핵심 부품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래 물론 데이터 센터는 현재 버전이고요. 미래 자율주행 측면에서 쓰임새가 큰 부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에스파워 테크닉스 매각했을 때 굉장히 뭐 수소는 수소냐, 지들이 무슨 수소냐라고 해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종토방에 그 욕도 쓰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살펴보니까 이넵터사라는 곳에서 지금 기술 이전을 좀 받았고요. 이 이온 교환막이라는 AEM 수전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선도 기업이다라고 좀 돼 있고, 이넵터사가 사실은 이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 하는 어스샷 프라이즈를 받았다는 걸 보면 사실은 이넵터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돼 보이고요. 그래서 ST는 이걸 받아서 뭘 할 생각이냐라고 좀 보니까 ST는 이천에 좀 공장을 세워서 에너지 자립 건물을 건립한 뒤에 AEM 수전의 장비를 기술 제휴를 했기 때문에 이 주변 장치의 국산화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했고요. 올해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SK 에코플랜트랑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후에 내년 국산화를 통해서 획기적인 원가 저율감을 일어나서 AEM의 수전의 장치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게 목표다. 기술 이전을 일단 받았고 그 이전을 해서 받아서 국산화를 시켜서 이 수전의 장치 산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치 산업이라는 게 고객사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18년도에 전성기를 봤던 것만 해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고객사에서 증설 사이클이 없다면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스럽게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파워 테크닉스도 그런 맥락이었을 거고 장동복 대표가 사실은 분명히 안목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에스파워 테크닉스도 사실은 관심 없던 와중에 기술력 알아보고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SI 모듈 업체도 전방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래 산업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는 잘 짜야 되는 하나같이 실제로 이익을 내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파텍 사례에서 봤듯이 본업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으면 잡았던 대여도 놓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예파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소나 SI 모듈 업체는 실체를 좀 봐야겠지만 자율주행 부품이나 반도체 생산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서는 본업에서 현금 착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제쯤 본업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좀 규명하는 게 ST의 주가를 조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꼼꼼히 보다 보니까 좀 IR 담당자들님이 이걸 조그만 회사니까 IR 담당자분이 따로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 3% 보니까 작은 회사가 IR 담당자 두세 명씩 두는 것도 낭비고 그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IR 담당자가 잘 대해주고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최준철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리소스에 맞게 배분하는 것도 회사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노하우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보시면 로드맵이라고 해놓고 17년도를 마지막으로 해놨어요. 사실 이게 올해가 2022년인데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5년, 27년까지 있는 자료를 좀 해놓던지 일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 자료가 17년에 끊겨요. 사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업데이트를 제가 인터넷 봐도 이거는 그냥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IR 담당자가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좀 써야겠다. ST 주주로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IR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 좀 바쁘셔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 트라이해서 통화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일단 해외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이유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동복 대표님이 올리셨던 SI 모듈 첨단 기업 투자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실체가 뭐고 해자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실제로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수소 수전의 장비를 국산화해서 다운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요원해 보이는 게 결국에는 뭐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저는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그러니까 리백이 가면서 물론 에너지 자체의 뭐 제조 과정까지 보는 그 탄소세 이런 걸 봤을 때 수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력 사회로 가는 거는 저희가 분명하고요. 원유 중심에서 이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도 이제 보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원유를 가지고 화력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풍력이나 대체 에너지로 바뀌어야 리백을 달성할 텐데 결국에는 이 수소라는 것도 이 화력 발전에 뭔가 수소 발전, 그러니까 화력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어차피 수소차라는 것도 수소로 전력을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처는 어느 정도는 지금 태생기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비를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된 수요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개발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이 잡히려면 이게 숫자를 만들어내려면 뭐 국산화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요처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비그맨 렌즈 물론 이 적자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사람인이나 이런 그 자플래닛 같은 데 보면 S 옵티컬 테크놀로지가 아직은 적자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자동차 쪽 부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레벨 4까지는 아니지만 뭐 3는 이제 곧 상용화 될 거고요. 2는 지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라스 비구면 렌즈가 자동차 쪽 부품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좀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게 제가 뭐 짧겠지만 이게 통화가 되는 대로 제가 이거를 별도 영상으로 해서 이번 주에 통화를 해보려고 할 거고요. 별도 영상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ST는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대로 계속 팔로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다이아몬드 연마제라든지 그런 종속 기업에 대해서도 분기 리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리오프닝 주로 생각하고 있던 극장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미국의 APR이라는 주식이 1분기 실적이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영화관 산업 저는 이제 영화관이 다시 돌아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도시가 600만 원을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 어떻게 보면 흥행 영화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범죄도시 2가 600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1000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숫자보다도 실제로 고객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극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이란 해서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컨텐츠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 사교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영화 산업을 돌아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탑건이 이제 곧 개봉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탐 크루즈가 킬로그램 중 최고 오프닝 성공했기 때문에 탑건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고까지 해드렸고요. ST 존버를 하고 있는데 어, 뭐, 뭐 다 선택의 문제니까요. 사실은 뭐 아이디가 깨지신 분들은 손절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이유로 손절하셨고 저같이 이렇게 초보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못해서 한번 끝까지 팔로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좀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은 바쁘시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공부로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